이렇게 물론 개인적으로 뭐 고전을 다 뭐 좀 이렇게 보시고 하셨겠지만 그 이제 현대 명리라는 걸 갖다 하기 이전에 우리가 뭐 고전 명리를 알아야 뭐가 다르다, 뭐가 차이점이고 어떻게 그 접근법을 달리해야 된다 이런 게 비교가 이제 확인하게 되는데 이제 그게 고전 강독이라든지 이런 게 너무 제도권에 없어가지고 제가 이제 고전 강독을 한번 해드리러 올까. 사실 제가 이제 그 전공은 학부 전공이 그 사학이기 때문에 우리가 강독 수업을 많이 이제 들었고 물론 이제 그 역학 쪽에 관련된 고전들은 좀 문법이 조금 달라요. 문법이 좀 다르긴 한데 이제 뭐 물론 해석자의 능력에 따라서 이제 해석을 그렇게 할 수도 있고 좀 덜하게 할 수도 있는데 그게 오늘 갑자기 이렇게 현대명리라는 제목을 가지고 이렇게 내용을 갖다가 채워드리려고 하니까 어디까지 이제 고전을 보셨는지 이걸 이제 조금 미리 이렇게 파악을 하고 말씀을 드려야 차이점들을 이렇게 미리미리 선을 좀 그어드릴 수 있을 것 같아서 여쭤보는 겁니다. 그럼 고전을 가면 저 연애자평이나 뭐 이런 거를 뭐 적어도 이렇게 다 이제 해석서라도 이렇게 다 한 번씩 보신 거예요? 아니면은 한 번도 안 보셨어요? 적천수. 뭐 연애자평, 명리정종, 공통보감 뭐 이런 건 거의 뭐 구경 안 하시고 적천수만 보시고. 제가 저 푸념만 본 거예요. 참 고전을 물론 이제 개업을 해서 우리가 상담을 해주는 데는 뭐 현대적인 어떤 여러 가지 해석법만 가지고도 어느 정도 할 수는 있는데 이제 학문적으로 좀 그 응용을 하든지 또 어떤 음양의 어떤 원리를 이렇게 좀 크게 이렇게 좀 활용하는 어떤 논리를 개발하려면 사실은 이제 그건 고전을 조금 보셔야죠, 사실은. 그래서 뭐 고전 중에서 뭐 좋은 것들, 대표적인 것들을 뭐 쭉, 시중에도 지금 대부분 다 해석서가 나와 있으니까, 그런 걸 좀 보시고, 이제 적천수는 이제, 오행 논리 중심으로 좀 간편화했다는 면에서는 굉장히 좀 보기 쉬운 책인데, 그게 이제 현대 명리를 해석하는 데는 좀 한계가 있죠. 그래서 또 그런 컨디션인 줄 알고 제가 조금씩 정리를 해드릴게요. 자, 대강단 이제 오셨죠? 자, 반갑습니다. 가기 전에 아까 컨디션을 좀 이렇게 체크를 해보니까 이제 고전을 많이 안 읽으신 상황에서 그 현대명리를 바로 이렇게 논리를 끄집어낸다는 게 조금 번거롭기도 하고 또 과정상 그 이해의 폭을 좀 이렇게 넓혀드리는 차원에서 뭐 제가 간단하게 공부했던 과정하고 또 거기서 어떤 겪었던 문제점 그 다음에 그 이후에 제가 나름대로 정리했던 것들, 뭐 요런 수순으로 쭉 한번 내용 먼저 해드리고, 그 다음에 내용이 들어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이 공부를, 이제 역학 공부를 하는 계기가 된 거는 이제 1980년도에, 지금으로부터 이제 31년 전입니다. 31년 전 벌써. 그건 30년이 흘러버렸는데, 본격적으로 책을 본 건 이제 84년도부터 제가 이제 뭐 여러 가지 주변 여건 때문에 이제 책을 읽게 됐는데 그 당시에는 이제 이런 요즘 같은 그 어떤 현대에 관련된 여러 가지 논리라든지 책들이 거의 없었고 대부분 다 고전을 이렇게 해석서 형태로 이렇게 붙여놓은 어떤 책들이 대부분이었거든요. 그나마 이제 좀 현대적으로 이제 그 옛날 고전을 좀 종합적으로 취합을 해놓은 책이 그 당시에 그 사주정설이라는 책이 있었습니다. 혹시 사주정설은 보셨나요? 네. 사주정설은, 그나마 여러분들이 뭐 이제 클래식을 안 보신 분들은
그 책을 보시면은,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자평, 보통 이제 연애 자평이 보통 많이 나와 있죠, 그죠? 자평, 그 다음에 명리정종이라고, 그 다음에 궁통보감. 그 이후에 보통 적천수, 이게 대체로 이제 이 시대적으로 쭉 이제 연결되어 오는 대표성을 가지는 클래식들이 자평 이후에 쭉 이제 적천수까지 이렇게 내려오는 형태가 있는데, 이제 요 책들을 거의 전체적으로 다 가급적이면 최대한 어떤 취합을 해놓아서 제일 컴팩트화 시킨 책이 이제 사주정설이라는, 이 책은 이제 고전이 아니고 지금도 아마 살아 계신지 아닌지 그건 생존 여부는 저도 뭐 정확하게 모릅니다만, 이분이 이제 고시 공부를 하다가, 물론 뒤에 고시에 합격을 했는데, 이제 운명이라는 게 뭐가 있더라. 이렇게 열심히 해도 이게 안 되고, 그냥 그렇게 열심히 안 했는데도 되고, 이런 어떤 뭔가 사람의 손으로 움직일 수 없는 어떤 그런 영역이나 에너지가 있다. 이런 걸 이제 운명이라고 하는 그 큰 주제 속에서 이제 연구를 하다가 이제 그 옛날 책들을 쭉 정리하고 취합을 해서 대체로 그 비교적 컴팩트하게 좀 잘 정리해 놓은 책이니까, 이 책이라도 여러분이 좀 몇 번은 좀 읽어 보셔야 고전의 그 명리 체계가 어떠하다 하는 정도는 여러분이 개념을 잡으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여기 있는 책들을 이제 처음에는 뭐 사주정설을 이렇게 좀 더 많이 읽었었는데, 이 책을 제가 몇 번 읽었냐, 46번 읽었어요. 46번. 제가 맨 뒷장에다가 회독수 표를 딱 만들어가지고 1회독, 2회독 할 때마다 제가 마킹을 한 거죠. 마킹을 해가지고 46번 읽으니까, 거기 안에 어느 샘플이 어느 페이지에 다시 나오고, 어느 부분에 그 철자가 틀리고까지 다 이제 완전히 막 눈에 익을 정도로, 그 정도로 마스터를 했는데, 근데 이것만 가지고는 이제 계속 이제 갈증이 남아있어가지고, 제가 6년도, 5년도, 6년도에 이제 클래식들을 많이 읽기 시작했어요. 그 책들을 이제, 주로 이제 해석서를 이용하니까 빨리빨리 읽을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원문도 이제 좀 의미가 애매한 건, 다시 원문도 보면서 이렇게, 우리가 이제 강독을 우리가 전공해서 우리도 많이 하고 했기 때문에 해석이 좀 애매한 건 우리가 이제 또 해석을 붙여보기도 하고 하면서 클래식을 쭉 했었는데, 문제는 그걸 가지고 이제 현대인의 여러 어떤 삶의 모양을 전체적으로 다 그려내기 어렵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이제 개업을 언제 했냐면 1985년도에 했습니다. 1985년도에 해서 이제 올해 개업을 한 지 26년째 제가 이 역업을 하고 있는데, 이제 학교를 다니면서 한 거죠. 대학교 학부 시절에 이제 먹고 사는 걸 해결할 좀 여러 가지 상황이 되는 바람에 어쩔 수 없이 개업을 했는데, 이 정도로 이제 책을 이제 신나게 읽고 나니까, 야, 이건 뭐 손님만 와라. 내가 막 얼방 죽인다. 책 볼 때는 정말 즐거워요. 이것도 물론 공부라는 것 자체도 좀 힘들지만, 책을 통해서 뭔가 새로운 지식을 얻고 이렇게 하면 머릿속에 그냥 확 차잖아요. 우리가. 안다는 데 즐거움이랑 굉장하잖아요. 그래서 손님 오면 내가 끝내주게 해석해 주겠다 했는데, 그래서 저는 이제 운이 조금 이렇게, 좀 좋게도, 어쨌든 손님은 줄을 섰어요. 그때부터.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줄 안 선 적이 없죠. 몇 달씩 기다리면서 다들 줄 섰으니까. 그 당시에는 그 정도는 아니고, 하여튼 문만 열면 막 줄을 서서 거의 쉴 틈 없이 일을 했는데, 문제는 이제 이런 어떤 고전명리적인 어떤 해석이 현대인에게 안 맞다는 거예요. 현대인은 안 맞더라. 그러니까 이제 손님들하고 이제 간간히 싸우게 되는 거예요. 아유, 선생님, 나 안 그렇다 이거예요. 나 그때 안 그랬는데. 그럼 책을 꺼내가지고 제가, 그때는 또 머리가 팔팔할 때잖아요. 그러니까 몇 페이지 여기 봐라. 자, 당신 팔자하고 딱 닮은 팔자 여기 있지 않냐. 요 대운에 잘 된다고 나와 있지 않냐. 이렇게. 근데 그 양반도 거짓말 하는 거 아닌데,
그 때문에 내가 고생만 진탕했다 이거예요. 그 도대체 이게 뭐냐. 그러면 적어도 우리가 어떤 사람의 글이 책이 되어서 오랫도록 이렇게 전승되어 왔다는 것은 거기에 충분한 뭔가 논리적 근거든. 실제로 또 우리가 실용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근거가 뭔가 있다는 뜻인데, 왜 안 맞냐 이거죠. 왜 안 맞냐. 거기서부터 이제 큰 의심을 하기 시작한 거죠. 의심을 하기 시작하면서, 뭔가 이게, 이 구조든 내용이든 논리든 뭔가 이게 뭐가 문제가 있구나. 그래서 이제 그 당시에 이제 초창기에 제가 개업을 하면서 이제 해결 방법은 뭐였느냐. 내가 공부가 짧아서 그런가 보다. 그래서 더 읽은 거예요. 또 책을 옛날 책을 보고 또 보고. 그래서 제가 이제 86년도 여름인가 그때 이제 군대 갈 때. 군에 갈 때 이제 더블백에다가 그냥 좋다는 클래식들을 그냥 여러 권 들고 이제 들어간 거예요. 가가지고 고참들이 보고 그게 뭐네요. 그러니까 새까만 한자가 있으니까 그냥 야 이렇게 복잡한 거 몰라고 공부하느냐고 그렇게 놀리기도 하고 했는데, 근데 이제 공부에 빠져 있으니까 다른 건 아예 안 보이는 거죠. 그냥 이 책만 죽어라 틈난도 읽었는데, 그래도 모르겠더라 이거죠. 그래도. 그러니까 실관을 많이 했기 때문에 이게 문제가 있구나라는 것을 또 일찍 알아낸 것이고, 이걸 극복할 무언가의 방법을 찾아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책을 읽다가 도저히 이제 결론을 모르겠다라고 하는 결론을 이르러서 87년도 제가 1월 달에 아예 그냥 책을 다 불살라버려요. 그냥. 현대에 그대로 우리가 쓸 수 없다면 이게 쓰지 못하는 칼이다. 이 녹슬은 칼을 자꾸 이렇게 상대방을 찌르면 이거 찔리는 사람도 아프고 찌르는 놈은 더 힘들어요. 이게 녹슨 칼이니까. 그죠? 무슨 소리 하면 옛날에 어느 조폭 아저씨가 뭐라고 하냐면 선생님은 이렇게 아주 미운 사람 없네요. 왜요? 그러니까 우리한테 그거 하시면 하나쯤은 이렇게 사람 인명을 어떻게 하지는 못하지만 하나쯤은 잘라드립니다. 이렇게 하게요. 그러니까 자르는 게 어떻게 자른대요. 그러니까 자르는 것도 두 종류가 있는데, 잘 드는 칼로 자르면 그거는 값이 싸고, 잘 안 드는 칼로 이렇게 자르면 굉장히 비싸대요. 왜냐하면 자르는 사람이나 잘리는 사람이나 고통스러우니까. 이게 이제 우리가 고전의 그 논리를 가지고 자꾸 모든 문제를 해결하려다 보면 결국 그런 현상이 발생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고전을 또 너무 읽지 않는다면 그 팔자를 해석하는 어떤 옛 사람들의 시각, 구도, 논리 이런 것들을 놓침으로써 자기가 크게 응용할 수 있는 힘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실 고전은 좋은 어떤 고전은 그것도 적어도 한 2권 정도는 여러분 마스터해야 되는데, 제가 보면서 이제 아주 좀 좋았다라고 하는 것이 궁통이 어떻게 보면 이게 저자가 이렇게 명확치 않은 책인데, 사실 궁통보감의 논리는 여러분이 꼭 좀 보셔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자평이나 적천수 적어도 기본 논리, 논법 정도는 여러분이 개요적으로 정리를 할 필요가 있죠. 제가 이제 불을 이제 확 살라버리고, 불 살아버리고, 그럼 뭐 했냐. 안 할란다, 이게 아니고. 그러면 뭔가 그래도 인간의 삶이라는 게 어떤 순환성이든, 이 주기성이든, 순환과 주기성이 반드시 발생하는데, 이걸 뭔가 새로운 거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보자. 그렇게 해서 87년도 2월 달부터 제가 이제 그때 이제 군대에 어디 있었냐면 강원도 바닷가에 초병 생활했습니다. 초병 생활. 저는 쓰나미도 당했어요. 쓰나미 이번에 지금 하죠. 그죠? 87년도 양력 2월 8일인가 11일인가 그때 동해안에 쓰나미가 있었어요. 그때 새벽에 저는 근무지에서 총 들고 있으면서 그래 이렇게 쓰나미 당했는데 망상 해수욕장이라고 있거든요. 가면
그 굉장히 모래가 좀 많은 해수욕장인데 거기에 막 그 쓰나미가 와가지고 총 잃어버릴까봐 그냥 총 보듬고 그냥 이대로 죽는가 보다 했는데 모래가 워낙 많으니까 오면서 세력이 죽고 빠져나가면서 또 세력이 죽어가지고 크게 이제 우리가 다쳐놨는데 그 밤이면 이제 바닷가에 나가지고 하루 종일 밤 종일이죠. 낮 종일이 아니고 밤 종일 그냥 그 밤하늘의 별을 쳐다보면서 생각하는 거예요. 생각을 하면서 이런 어떤 옛사람들은 왜 이런 문자를 만들어서 이렇게 우리에게 전했을까? 이걸 이제 뭐 고민도 하고 또 우리가 흔히 우리가 음양이다 오행이다 이걸 배우는데 이 오행이 아니라 어떤 자연의 주기가 칠행이라면 그럼 칠행으로 새로운 어떤 원리 체계를 한번 세워보자. 팔행이라면 팔행이로 하고. 그래서 그렇게 이제 새로 완전히 학문을 아예 새로 만들어 버리겠다. 이런 마음으로 이제 거의 뭐 이제 혼자 어떤 고뇌의 밤을 보내긴 했지만 그게 즐거운 고뇌죠. 즐거운 고뇌. 그러니까 그 군생활이 사실은 뭐 밤에 나가서 잠 못 자는 게 굉장히 고달픈 생활인데 저는 별로 그렇게 힘들지 않게 했던 게 이제 그걸 막 거리가 있으니까 생각의 거리가 있으니까 도대체 왜 그럼 그 다음에 그 왜가 계속 꼬리를 물고 생각을 연결해 나가다가 뒤에 제가 87년도 여름에 이제 여름에 한 그때가 한 7월 달인가 8월 달쯤 되는데 문득 이제 얘 사람들이 이 말을 한 것이구나 하는 걸 이제 그때 깨닫게 된 거죠. 얘 사람들이 도대체 뭘 말하려고 했다. 그러니까 우리 처음부터 이런 어떤 그 수러에 대한 어떤 이해부터도 사실은 잘 못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그게 뭐냐면, 뭐 주제의 흐름하고는 조금 별도 이야기입니다만, 그 음양이라고 하는 것이 보통 우리가 이제 초보적인 어떤 텍스트에 보면 남자다, 여자다, 하늘이다, 땅이다 이렇게 배우지만 물론 그것이 이제 그런 어떤 그 어떤 운동성이 이루어져서 나타난 어떤 모양으로서는 그런 표현도 틀리지 않다는 거죠. 그러나 옛 사람들이 말한 이 음양이라는 것이 결국 변화라고 하는 것은 어디 위에 있는 겁니까? 결국 시간이라는 함수 위에 있는 거죠. 그죠? 시간이라는 함수. 그래서 시간 단위를 크게 나눈 것이 음양이다. 그죠? 그렇게 가장 우리가 시공간을 매칭을 해서 이해하기 쉬운 게 뭐냐면 음이라는 것이 그냥 밤이다. 양이라는 것이 낮이다. 이런 정도로 이해를 먼저 해 들어가는 것이 가장 음양에 대한 어떤 적절한 이해 방법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자연의 운동은 뭐냐면 주야. 낮과 밤이 끝없이 어떻게 해요? 순환적으로 왕래한다 이거죠. 그래서 음양이라는 어떤 하나의 고정된 어떤 사물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시간의 흐름에 의해서 이렇게 주야 오메가 왔다 갔다 하는 것이다. 그래서 그걸 크게 쪼개니까 이분법으로 해서 양과 음으로 말한 것이고 마찬가지로 오행이라고 하는 것도 이 행자가 무슨 행자? 이 단일 행자죠. 단일 행자. 그러니까 큰 사전을 열어보면 어떻게 나오냐면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면서 그러니까 몇몇이서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면서 나아가는 것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물론 이게 이제 전체 운동이 이루어지는 그래서 별들이 이 별자리 이동하는데 하나만 이동하는 것이 아니고 몇몇이서 쭉 어떤 방향을 향해 이동해 나가는 이것을 행위라 했다는 거죠. 그런데 처음에 대부분 다 음양에 대한 이해나 오행에 대한 이해를 하나의 사물이라든지 또 원소론적으로 이해를 해요. 그러니까 목화 토금수를 우리가 기본적으로 오행을 배우면서 목은 나무다 이렇게 생각하는 순간부터 우리는 옛 사람들이 한 말을 하고는 이제 별도로 떨어진 어떤
떨어져 이해를 하면서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오해에서 말하는 목이라는 건 나무가 아니고 목행, 목행의 단계를 거쳐서. 목행이 뭐냐 그러면 목행이라는 것이 우리가 계절적으로 배속을 하면 봄에 속하죠, 그죠? 봄에 이루어지는, 봄이 영어로 뭐예요? 스프링이죠, 스프링. 그러니까 어떤 기운이 갇혀 있지 못하고 어느 한쪽으로 튕겨져 나간다, 스프링이라는 게. 그래서 기운을 닫지 못하고 이렇게 밖으로 이렇게 튕겨서 올라오는 이런 상태. 그래서 그런 운동이 이루어지는 것을 옛 사람들이 목이라 했다 이거죠. 그런데 우리는 나무로 이제 배우기 시작하고, 불은 또 불로 배우기 시작합니다. 이 불이라는 것이 화행이 뭐냐면 우리가 여름에 이루어지는 보편적인 운동 단계인데, 여름에 이루어지는 운동 단계라는 게 뭐 이렇게 벌어지고 발산하는 거다는 거죠. 이게 기운을 최대한 외부로 뻗쳐내고 발산하는 운동이 이루어져요. 이제 꽃이 피는 것도 그게 화운동이단 말이에요. 꽃이 피는 거. 그 대부분 다 이제 불을 갖다 이렇게 불로 이렇게 이해를 하면서, 그 다음에 토행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 밖으로 이렇게 쭉 벌어진 상태에서 오르지도 않고 내리지도 않는 상태. 그러니까 우리 고대 천문지를 보면 원래 이 오행이만 나온 게 뭐냐면 계절에서 나온 거거든요. 계절의 순환인데, 이 토라고 하는 것을 고대 천문지에서는 옛날에 계절을 5개로 삼았어요. 이렇게 장하라고 하는 것이 뭐냐, 늦여름이죠, 늦여름. 그러니까 그걸 관측했던 곳을 대충 추정한다면은 이렇게 북위 한 38도, 9도. 우리는 지금 한 36도 아래에서 살고 있죠, 그죠? 근데 그 천체나 자연의 운동을 관찰했던 게 한 38, 9도쯤으로 됐을 때에 여름과 늦여름의 어떤 구별이 발생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학문이 만들어진 어떤 지역, 이런 것들이 뭐 그런 지역이 아니겠느냐라고 우리가 추측도 해볼 수 있는데, 이렇게 이제 여름의 중간 부분, 그러니까 다음 양력으로 6월 22일이 되면 뭐가 하지가 되죠, 그죠? 하지를 지나서 해는 이제 짧아지고 있는데도 땅은 어떻게 해요? 계속 더운 상태가 남아 있어서 이제 수목이 더 자라지도 못하고, 어떤 모든 기운이 다 영향을 받지만 나무에게 영향을 준다면 이 화행의 단계를 거치면 최대한 성장하고 벌어지잖아요. 벌어져가지고 해는 하늘도 짧아지고 있는데 땅에서는 어떻게 해요? 아직도 더운 기운이 있으니까 더 벌어지지도 못하고 자라지도 못하고, 또 그 다음 낙엽이 되어 떨어지지도 않는 그 중간 단계가 소위 그 토행의 단계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금행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그 금덩어리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쇠덩어리, 돌멩이, 금 이렇게 배우는데, 이게 이제 처음부터 우리가 크게 곡해를 하는 거죠. 이 금은 그게 아니라 금행을 말하는 것이다. 금행. 그러니까 좁은 공간에 밀도가 높아지는 운동이 시작되는 거죠. 그래서 그게 이제 수목에는, 우리가 나무에는 어떤 작용이 이루어져요? 결실작용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결실작용. 그 결실작용이 이루어지면서 밑으로 매달리는 운동, 밑으로 떨어지는 거. 이렇게 영어로 우리가 가을을 오톤 말고 뭐라고 합니까? 그냥 폴이 떨어진다는 말이에요. 떨어진다. 밑으로 내려온다는 말이죠. 밑으로 내려오는 운동이 이루어지는 것. 그 다음에 이제 수행이라고 하는 게 뭐냐, 물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계절적으로 우리 겨울이 되면 이 물이라고 하는 것이 갖는 가장 큰 성질 중에 하나가 응집이에요. 응집. 우리가 표면 장력이라고 우리가 현대 자연과학에서는 이야기하죠. 이렇게 물방울이 이렇게 맺히는 거죠, 그죠? 그런 응집성이 발생함으로써 결국 밖으로 튀어나가는 놈을 도리에 뭐예요? 안으로 거두어들는 거예요, 안으로. 거두어들는. 이런 응집성이 발생하는 것이 바로 수행이 되고, 그 기운을 어떻게 해요? 밖으로 펼치는 것이 아니라 안으로 거두어들인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 천사문에 보면은 어떤 얘기냐면, 이게 가을에는 뭐예요? 가을에는 거두어들이고 주수하고, 숫자가 거둘 숫자죠, 그죠? 그 다음에 동장. 장은 숨길 장자잖아요, 그죠? 추수동장이라는 말이 그 구절에 나오죠. 그러니까 여러분 천자문을 읽어야 된다니까, 천자문. 천자문. 하늘천 따지 거무련 누르황. 금호 김시습이라고 알죠? 김시습.
기인, 천재, 그죠? 금시세계. 그 양반이 뭐냐? 물론 일화적인 것에서 우리가 인용을 뭐, 이렇게 해서 전하는 말이지만, 천지현황, 우주홍황, 요 8글자를 보고 책을 덮었다는 거잖아요. 더 이상 배울 게 없다. 예? 그러니까 천은 현하고, 그죠? 지는 황하다. 그 다음에 뭐예요? 우는, 지부집주할 때 똑같은 우인데, 우는 뭐냐면, 뒤에 대꾸가 되는 게 홍이죠. 홍, 넓을 홍, 그죠? 우는 공간적인 우주는 한없이 넓고, 그 다음에 주는 뭐냐면, 고금이다, 고금. 옛과 지금은, 지금의 역사는, 황자가 뭐냐면, 거칠 황자거든요. 그게 우주홍황. 그러니까 동서는 한없이 넓고, 고금의 역사는 매우 러프하다, 이거죠. 근데 다 배웠다, 더 배울 거 없다, 이거죠. 이게 인간사에 관해서 더 배울 게 없다. 네. 그 다음 구절이 할례 서왕 이렇게 나가죠, 그죠? 네. 추위가 오니 더위가 물러가고. 네. 그 뒤에 구절이 이제 추수 동작이에요. 가을이 오면 거두어드리고, 겨울이 오면 숨느니라. 네. 그게 이제 금이 뭐예요? 수를 낳은 금생수단 말이에요, 이게. 여러분, 특히 이제 그걸 뭐, 이게 물론 역학 현대화를 위해서 뭐 아주 초보적인 텍스트를 많이 보시는 것도 좀 도움이 되는데, 거기 보면 금이 물을 낳는 그 원리 이런 것들이, 보면 미네랄이 들어가서 좋다는데 뭐 이게, 그게 물질, 이게 오소론이 아니라는 거야, 오소론. 옛 사람들이 말한 건 뭐냐면, 원소를 말한 게 아니다. 이 금이라고 하는 것이, 금이 수를 낳는다 하면, 제가 초창기에 공부할 때, 85년도 그때에 우리 상제고 다음에 상생상극을 배우잖아요, 그죠? 우리가 상생이나 상극설을 배우는데, 근데 뭐 한참 고전을 읽으면서 그러면 금생수라 했는데 도대체 금생수가 도대체 뭐냐? 금생수가 뭐냐? 하고 이게 분명히 자연의 어떤 운동 속에 있으니까 옛 사람들이 써놨을 건데 해서 막 그렇게 돌아다니다가. 부산에 가시면 태종대라고 하죠, 태종대. 자살바위라고 막 큰 바위가 있다, 그러니까 늘 이제 이런 어떤 자연의 변화 원리라는 것이 화두로 잡혀 있으니까. 그 생각을 못 떠나는 거예요. 태종대 자살바위 이거 그렇거든요. 자살하기 좋습니다. 다이빙하면 바로 갑니다. 예. 바로 딱 원 다이빙에 게임이 바로 끝나는 아주 엄청난 바위로 절벽이 있고, 거기 바로 해안이 있어요, 해안이. 네. 그래서 이제 그 주변을 서성이다 보니까 이 돌멩이에서 이 물이 떨어지더라, 이거죠. 이게. 야, 이게 이제 금생수구나. 그때 그렇게 생각했다니까요. 근데 그것도 기뻐가지고, 그날 저녁에 이렇게, 그 즐거움 속에 빠져 있은 거예요. 근데 그게 옛 사람이 말하는 게 그게 아니다는 거예요. 그게 물리적으로 말하는 오소론. 그러니까 우리 불교에서 말하는 우리가 지수화풍 이런 거는 뭐냐면 시공간이 좀 같이 매칭이 되어 있는 개념이고, 또 서구의 그 자연 철학에서 말하는 만물의 기운은 불이다. 만물의 기운은 물이다. 이런 원소론적인 이해예요. 근데 옛 사람 이 음양오행에서 말하는 이 오행이라는 것은 원소를 말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가을은 거두어드리고, 겨울은 숨는다. 이게 거두어드리는 작용이 많은 것을 금이라 하고, 자꾸 잡아 당겨서, 벌어진 놈을 자꾸 이렇게 잡아 당긴다. 그 다음에 엉기어 있는 것을 수라 한다. 그게 추수 동장이다. 씨앗 상태로 있는 거단 말이에요. 씨앗 상태. 에너지가. 그 앞에 있는 원래 앞구절은 뭐가 있냐? 춘생, 하장. 봄에는 태어나고, 자기 기운을 이제 슬슬 밖으로 드러내고, 여름에는 자란다, 이거죠. 기른할 장차. 춘생, 하장, 추수, 동장이다, 이거. 요걸 뭐냐면 그대로 배속을 한 거예요. 로 이해를 하면 된다는 거죠. 그런 운동이 이루어지는 것. 그런 운동이. 그래서 이렇게 이 목이나 목화토금수 오행이라는 것이 다 뭐냐면 운동성, 경향성, 기운이 움직이는 경향성을 표현해 준 건데, 현대의 사람들은 문자만 받았으니까 이 문자를 가지고 결국은 원소론적으로 자꾸 이렇게
소화를 한다는 거죠. 여기서부터 이제 이걸 왜 이야기 드리냐면 명리를 얼마든지 응용하고 확장하려고 하면 요 근본적인 어떤 그 의미나 개념부터 잘 정리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팔자를 볼 때 예를 들어서 묘유상충 나온다. 예를 들어서 월에 묘가 있고 일에 유가 있으면 아이고야 이런 이 충이 있는데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나. 이때부터 이제 그럼 충이 그래 나쁘다고 했으니까 일단 나쁜 거 뭐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붙였는데 이게 뭐냐면 이 묘하고 유가 우리가 물질로서의 금과 목을 말하는 게 아니단 말이에요. 그렇게 이 묘라고 하는 것이 양의 단계가 몇 단계예요? 자축인 묘. 네 번째 단계니까 양이 터져 나오기 시작하는 거단 말이에요. 양이 터져 나오는 것은 밖으로 뭐냐면 자기 모습을 활발하게 뻗쳐내는 운동과, 그리고 운동과. 그 다음 당류자라고는 그 반대 방향이잖아요. 그죠? 오히려 오므리려고 하는 운동이 팔자 내에 드러나 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이게. 이걸 보는 순간에 이걸 이제 금이 목을 극해서 야, 이 묘가 이거 온전하지 못하다. 이게 이제 이런 생극론에 걸려 있는 거죠. 생극론에 모든 걸 생각을 집어넣게 만든 책이 이게 굉장히 안 좋은 책은 아니지만 좋은 책인데 이걸 갖다가 뭐냐면 이 적천수란 책이 이게 잘못하면 여러분에게 독이 된다는 독. 여기 적천수 책은 보면 좋아요, 쉬워요. 그러니까 모든 것을 오행의 큰 대의적인 어떤 해석을 갖다 붙인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에서 엄청난 오류가 발생한다. 그러니까 갑을인묘가 한 가지로 다 오행의 어떤 목에 속하는 것이긴 한데, 그죠? 다 다르단 말이에요. 다 다르다. 뭐가 달라요? 일단 생긴 꼴이 다르잖아요. 생긴 꼴이. 글자에 생긴 꼴이 다르다는 거죠. 의미와 작용이 다르니까 옛날 사람이 구별해서 갑도 주고 을도 주고 인도 주고 묘도 주고 이랬단 말이에요. 똑같으면 그러면 그냥 목으로 표현하면 되지. 왜 갑을인묘라고 하는 이런 다른 문자를 줘가지고 더 헷갈리게 만드느냐. 근데 저걸 뭐냐면 갑을인묘를 뭐다가 하나로 그냥 확 아울러서 그냥 목으로 그냥 뭉퉁거려서 해석하게 하는 게 이게 적천수라는 거예요. 이게 안 읽어서도 안 되지만 이 논리에만 들어가기만 하면 이건 또 더 문제다는 거예요. 제가 적천수 몇 번 본 줄 압니까? 한 17번 봤어요. 17번.